대극이란 어떤 상태의 극단적인 성질이다. 이 성질 덕분에 대극은 실제로 지각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잠재 능력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정신은 여러 대극의 조정을 통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들로 이루어져 있다. 정신, 충동의 대극은 가장 중요하고도 복잡한 상당수의 정신 과정을 하나의 공통 분모로 귀착시키는 이점을 갖는 가장 일반적인 공식 중에 하나다. 이러한 관찰 방식의 측면에서 보면 정신 과정은 정신과 충동 간의 에너지 균형이다. 이 경우 하나의 과정이 정신적이라고 할지 충동적이라고 할지 처음에는 전혀 알 수 없다. 이러한 가치평가나 해석은 전적으로 의식의 관점이나 상태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 대량의 투사가 있음으로 해서 구체적이거나 겉보기에 구체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나 상황에 의해 지나치게 압도되어 있는 덜 발달된 의식은 당연히 충동을 현실의 원천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 경우 자기의 철학적 확인의 정신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의식적인 채 자신의 판단으로 정신 과정의 본질적인 충동성을 가라앉혔다고 상상한다. 반대로 충동과는 대립된 자리에 있는 어떤 의식은 이때 나타나는 원형의 과도한 영향 때문에 충동을 정신에 중속시킨 나머지 명백한 생물학적 과정에서 기괴한 정신적 합병증이 생기게 한다. 이 경우에 그러한 조작이 필요한 광신적인 충동성은 통찰하지 못한다. 따라서 정신 과정은 의식이 따라가는 계기의 눈금처럼 행동한다. 때로는 충동 과정 근처에 있으면서 그 영향에 빠지고 때로는 정신이 우세하며 심지어 그에 반대되는 충동 과정을 동화시키는 다른 한쪽 끝에 접근하기도 한다. 착각을 일으키는 이와 같은 대립적인 위치는 결코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오늘날의 정상적인 인간에게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정신의 일방성을 만들어낸다. 이 정신의 일방성은 물론 정신, 충동의 대극 영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형태에서도 나타나는데 그 일부를 나는 심리유형론에서 설명하였다. 이렇게 미끄러져 내리는 의식은 오늘날에도 현대인의 특징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그로 인한 일방성은 내가 그림자의 통찰이라고 말한 작업을 통해 제거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 좀 덜 시적이고 보다 학문적인 느낌을 주는 그리스어와 라틴어의 혼합어를 고안해냈어야 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심리학에서는 실제적인 이유에서 그와 같은 것을 감행하지 않는 편이 좋다. 최소한 현저하게 실제적인 문제가 다루어지는 곳에서는 그러하다. 여기에 속하는 것이 그림자의 실현, 즉 열등한 인격 부분의 인지다. 이것은 전체 인간에 관련된 체험과 고통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지주의적인 현상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 통찰되고 동화되어야 하는 것의 성질은 그림자라는 시적인 언어로 매우 적절하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굳이 이 언어 유산의 사용을 무시하는 것은 거의 부당하다고 할 만하다. 열등한 인격 부분이라는 표현 자체가 벌써 부적절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에 비해서 그림자는 그림자라는 용어는 내용을 규정할 만한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다. 그림자 없는 자는 자신이 원하는 모습만을 취하려는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인간 유형이다. 유감스럽지만 소위 종교적 인간이나 지식인들도 예외가 아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서 이 얘기를 나눠볼까요? 여기서 나오는 얘기, 그림자 없는 인간. 이게 우리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인데 어떻게 들리세요? 그림자 없는 자신. 그림자가 없는 인간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고.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그림자 없는 자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있죠? 많죠. 많죠? 네. 어떤 분들을 생각해 보실까요? 어떤 유형으로 본다면? 자기의 어떤 약점이나 단점을 인정하지 않고 되게 예를 들면 되게 이제 완벽한
완벽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완벽한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를 속이고 뭔가 완벽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거짓자기로만 이렇게 뭉쳐있는 그런 삶이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람들의 경우는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들은 싹 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요소와 전능감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마치 자기가 이제 굉장히 하나님처럼 능력 있고 전능한 자처럼 행동한다든지 신비로운 자처럼 행동한다든지 뭐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거짓자기로만 똘똘 뭉친 자가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어떤 캐런 오나이가 얘기하는 이상적인 자아를 가진 분들은 자기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은 자기인데 사실은 그 그림자가 자기인데 그림자 없는 인간처럼 하다 보니까 남들이 보아서 대단하다고 느끼는 훌륭한 부분을 가진 그런 자기의 한 부분들을 그걸 이성화해버리면 자기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고 바르고 착하고 그래요. 모든 부분에서 인격 자체가 완벽한 인격으로 자기를 인식해버리게 되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오는 거죠. 자기의 그림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나에게도 약한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은 내가 내 안에서 이 부분을 내가 소화해야 되는 부분이고 내가 지금 당당히 내세우지 못하는 부분 속에 있는 어떤 것들도 내 것이니까 왜 내가 그 부분을 어렵게 느끼는지 내가 취약하다고 느끼는 그 나를 내가 보살피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 내 안에 있는 취약한 부분 내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분 이게 어쩌면 자아심리학 쪽에 용어를 드리자면 이게 무의식적인 저항이 굉장히 심한 것이죠. 자기가 보고 싶지 않은 자기의 어떤 만나고 싶지 않은 자기의 과거일 수도 있고 만나고 싶지 않은 정서일 수도 있고 만나고 싶지 않은 충동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그런 충동도 어떤 면에서는 어떤 생각도 그리고 어떤 판타지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다 보면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느슨해지면 안 되잖아요. 뭔지 내 갑자기 다가오는 이런 충동이나 생각이나 판타지나 이런 것들이 내게 아닌 것들이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이 된다면 그러니까 난 이상적인 사람이라고 내가 내 스스로 믿고 있는데 무의식 속에 나는 이 정도로 남들이 볼 때 근사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굳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러니까 이건 조금 달라요. 우리가 나는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니까 건강한 이상을 갖는 거다고.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라고 믿는 것은 큰 차이가 나죠. 그건 두 번째 경우는 병리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은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아닌데 자기를 완벽하다고 믿는 순간 이게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거죠. 이게 디펜스 시스템이에요. 무의식적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이거의 기능 중에 방어 기능은 거의 대부분이 무의식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이해하는데 첫 번째 조건이 이분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분 스스로가 자기에게 속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자기 스스로 속기 때문에 이분들은 외부에 대해서 당당해요. 나는 정말 이런 사람이야 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기의 어떤 취약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분노를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객관적으로는 이분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분의 주관성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주관적으로 볼 때는 이분은 자기 의식에는 자기는 그렇게 취약한 부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나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도덕률도 엉망이고 그렇게
뭔가 맺고 끊는 게 없이 세상을 바르게 살 힘이 없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자기 안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자기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완벽한 사람이죠. 가장 착하고 가장 정당하고 가장 완벽하고 무엇을 해도 책임감 있고 그런데 이것을 정말 그러니까 아까 거짓적이라고 얘기했어. 이상화된 자기를 참 자기라고 믿어버리는 이런 사태. 그래서 아이덴티티에 혼란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사람 안에 융식으로 얘기하면 대극이 있는데 그렇죠. 한쪽만 자기라고 믿어버린다. 대극의 조화가 안 되는 상태에서 어느 한쪽만을 자기라고 하는 순간에 이미 이분은 전체적인 통합적인 자기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얘기하는 경계선적 인격 구조를 가지신 분들 인격 통합을 못 해내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셀프 자체도 좋은 셀프와 나쁜 셀프로 분열되죠. 대상 자체도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이 분열되어 있어. 이게 어떤 경우에 좋은 대상과 좋은 셀프가 만나면 아주 좋은 관계가 일어나는데 어느 순간에 나쁜 대상과 나쁜 셀프가 만나는 이런 심리 상태에 있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관계가 스테이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들쑥날쑥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내 스스로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다르고 그리고 대상에 대한 것도 통합되게 저분에게 이런 점과 저런 점이 있다가 아니라 어떤 때는 제일 좋은 사람인데 다음 순간은 정말 나쁜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극과 극을 오고 간다는 그러니까 양극이 서로 조화를 못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떠면은 우리가 동양에서 얘기하는 음양의 이론이 뭐예요? 음과 양이 조화되는 거죠. 어쩌면 생명의 탄생은 어디에서 와요? 음과 양의 조화에서 생명이 탄생하잖아요. 어쩌면 이게 음양의 원리는 생명의 원리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분리해버리는 순간 굉장히 큰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교수님, 이제 보더라인 성향을 가진 그 성격 구조를 가진 사람들은 이제 양추는 있잖아요, 교수님. 왔다, 이렇게 양추는 있는데 그거를 만나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통합해내지를 못하는 건데 그 분열은 더하잖아요, 실은. 추가 있다는 자체도 모르잖아요, 그거는 실은. 분열은 대극이 있는 것조차도 무의식에서 모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보더라인 성향 성격 구조는 그러니까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긴 하는데 만나지 못하는 거고, 분열 자체는 그냥 그 열등한 인격 부분이라는 그 자체조차도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둘 다 분열적인데 네. 어떤 사이카틱한 상태가 가면 이 분열이 여기서는 분열 정도가 그래서 양극 정도인데 그러니까 좋은 거 나쁜 거 이게 대극이 분열되어 있는 통합되지 못한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사이카틱한 한 상태는 이거 자체가 산산조각이 났다고 조각이 난 거죠. 프래그멘테이션이 일어나 버리죠. 그래서 이거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근데 보드라인 경우에는 현실감도 있고 어느 정도 통합이 돼 있지만 어느 특정 부분에서는 현실감이 사라지기도 하고 이 통합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해리가 된 상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억압이 돼 있는 상태는 아닌데 어느 오늘은 좋은 자기가 나타났어요. 오후 되니까 갑자기 나쁜 자기가 나타났어요. 대상에 대한 인식도 어제까지는 저 사람하고 내가 관계가 좋았는데 오늘 보니까 저 사람 굉장히 꼴 보기 싫어졌어요. 이런 거죠. 그렇지만 이분은 현실에 대한 적응력이랄지 이런 부분은 있다는 얘기예요. 현실이 심각하게 왜곡돼서 현실을 살아내지 못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사이카틱한 상태에 있는 분들은 현실 자체가 왜곡돼 버리니까. 자체도 왜곡돼 있죠. 그래서 이거가 아주
최악의 상태에 있는 거죠. 두 개 정도로 분리됐다고 이게 해리가 된 상태라기보다는 이거의 프래그멘테이션이라 파편화되어 있는 이거 가져버리는 경우에는 어떻게 이게 통합을 하겠다는 생각조차도 어쩌면 지금 서로 자기한테 있는 두 개 반대되는 성향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지점까지 가려면 한참 우선 전체가 산산조각이 나지. 어디 그래서 그릇이 깨져 있을 때 여러분이 그릇이 떨어졌는데 한 두 쪽으로 이렇게 나는 경우는 어떻게 좀 수습해서 우선 일시로라도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조각이 나면 힘들죠. 산산조각이 나버리면 어떻게 맞춰낼 수가 없잖아. 음.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그래서 그림자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를 보는 첫 번째 과정이죠. 그래서 내가 다 완벽해야 될 필요도 없고 완벽하지도 않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나의 어떤 내가 봐서 남들에게 별로 자랑하고 싶지 않은 측면이 보일 때 원래 이게 내 거야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거기에서 나를 받아들인다고 꼭 그 나의 모습으로 살라는 것은 아니죠. 나에게 좋은 점과 나쁜 점, 혹은 어떤 분 좋고 나쁜 선악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느 부분에서는 지금 내가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 약점인 부분이 더 유용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이걸 꼭 이건 섀도우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또 다른 개념으로 애니마 애니무스라는 개념으로 그래 우리의 심리 내적인 아까 섀도우도 있지만 우리의 원형 중에는 우리의 남성이 가지고 있는 여성성 그리고 여성이 가지고 있는 남성성 이거 다 대극들이죠. 자기 안에 함께 있는 것들인데 이것을 자기 것으로 잘 조화해내지 못하면 결국은 삶 속에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왜 그런지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다른 이론도 굉장히 파워풀하지만 융의 얘기도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파워풀하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대상에 매료됐다고 했을 때 그게 대상관계 이론 쪽에 얘기를 한다면 굿 아브젝트하고 배드 아브젝트 어떤 나를 만족시켜주는 대상과 나를 실망시키는 대상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설명을 대부분 하긴 하는데 내가 현실적인 대상으로서의 좋은 대상, 나쁜 대상, 어린 시절에 그런 개념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아까 얘기처럼 굉장히 내 삶을 다 놓아버리고 어딘가 매료된 대상을 만나는 건 여성이나 남성이나 지금 흔히 일어나는 사회 현상들이죠.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 대상이 나를 돌봤던 좋은 어머니 대상이라고만은 설명을 해내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그 어머니가 내가 체험했던 어머니라는 개념, 그러니까 내 무의식 속에, 개인 무의식 속에 있던 억압된 어떤 것이 아니고 집단 무의식이라고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기죠. 내 체험에는 이런 여성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요정이 나타난 거죠. 어쩌면 백마탄 기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건 우리의 민담 속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죠. 어떤 슬리핑 뷰티랄지 잠자는 숲속의 공주나 이런 개념들로 나오는 것들인데 이것은 내가 체험했던 대상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원래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있는 어떤 원형들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게 이 원형이 어떤 때는 내 안에서 활성화되면 그 활성화된 원형이 경우에 따라 밖으로 투사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그 투사가 굉장히 파워풀한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를 매료시키는 상황이 되죠. 어떨 경우에는 또 우리를 파괴시키는 어떤 무서운 존재가 드러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융의 얘기 속에 어떤 게 시몬이다, 영혼이다, 정신이다 여러 의미가 쓰는데 살아있는 혼이라는 개념입니다. 리빙 스피릿이나 경우에 따른 소울이나 이런 개념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있지만 그 마음 안에 있는 어떤 생명력이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의식으로 통제되지 않는 것들이죠. 우리가 합리적으로 통제되는 것이 아닌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개념으로 가면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융이 설명해내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가 의식 쪽에서 생각해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우리가 그래 우리에게는 어떤 역동들이 일어나죠. 어떤 성적 욕대나 공격적인 욕동이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어떤 판타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굉장히 두려운 대상이 두려운 생각이 내 안에 두려운 판타지가 내 안에 일어나거나 아니면 굉장히 매혹적인 고혹적인 어떤 판타지 그런 대상을 있는 판타지가 일어난다고 할 때는 내 체험하고 상관없이 인류 모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원형 속에서 그런데 그 원형으로 나타나는 그 대상들은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하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생명력이 있다. 그래서 스피릿이라는 개념들이죠. 우리가 그거 자체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생명력이 있다. 그래서 나무 속에서 나무에도 정령이 있다고 하는 그래서 나무 안에 스피릿이 있다고 했던 그 개념들이 산에도 정령이 있고 들에도 정령이 있다고 봤던 고대 애니미즘들이 어떻게 지금 우리 마음 안에 이런 것들이 밖에 있던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본다면 우리 안에서 내가 잘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조금 더 깊이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또 우리가 만나는 다른 분들에게서 다른 분들이 체험하고 있는 어떤 현상들 본인의 의식으로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데 융의 개념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좀 해봐요. 의식과 무의식이 잘 협력해서 나아가면은 인격의 성장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셀프라는 개념을 넓게 써서 이고도 셀프의 일부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무의식에 있는 부분만을 가지고 셀프라고 얘기를 하죠. 경우에 따라서. 근데 내가 나라는 개념이 없는 게 셀프죠. 사실은 모르니까 무의식 속에 있으니까. 근데 이 무의식이 이고가 고생하고 있으면 살며시 이런 쪽으로 가면 어떨까 하고 자기의 트루 셀프의 모습을 일부 보여주는데 그걸 성찰하 뭔가 자기의 내면에서 오는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걸 수용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인디비주에이션 과정이 순조롭게 개성화 과정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무의식과 의식의 통합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은 이걸 거절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이고가 아주 취약한 사람은 무의식이 너무 범람화 해버리면 아직 의식이 약한데 무의식 속에 있는 자기가 그 생명력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죠. 생명력이니까. 지금은 아주 얌전한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어떤 굉장히 와일드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겠죠. 이 원형이. 그러면 여기에 압도돼 버리는 경우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이카틱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무의식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를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우리를 파괴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두려운 것이죠. 또 한편에서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사이카틱하거나 보드라인 페이션트를 볼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이고가 약한 사람들한테 자기 트루 셀프가 드러나 버리는 그러니까 진실이 드러난다고 할까 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아직 감당할 능력이 없을 때는 한꺼번에
어떤 무의식의 것들이 갑자기 자기를 엄습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이거가 기능이 정지돼 버리니까 심각한 경우는 사이카테한 상태로 가버릴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융의 개념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현대정신분석에서는 이거가 약한 분들을 도울 때는 우리 해석적인 접근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그 얘기는 결국은 이 트루 셀프가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것과 비슷하죠. 빨가벗기는 거죠. 빨가벗기는 거잖아. 음. 너의 모습을 바라보라고 하는데 무의식 속에 자기가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자기 알고 있는 자기를 감당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이카틱한 쪽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현명한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경우도 있죠. 어떤 분들은 자기가 구원자라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떨 때는 내 안에 내가 예수라고 하는 분도 있고, 온갖 상황들이 막 일어나 버리죠. 그러니까 내 무의식에 있는 어떤 것들이 내 의식을 점령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현대정신분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임상적인 관찰에 의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융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 내면에 깊은 어떤 무의식 속에서의 무의식의 세계에 대한 언더스탠딩을 그 발생학적이거나 그 역동적인 무의식들을 좀 깊이 심층적으로 이해하면서 이런 현상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현대정신분석은 어떻게 기법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깊은 통찰까지는 가지 않죠. 그런데 이 융을 통해서는 우리는 이런 깊은 통찰,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 속에 그 속에 있는 정말 살아 움직이는, 말하자면 영이 있다는 얘기, 그 속에. 그런데 그 영이 하나의 영이 아니라 다양한 영일 수도 그래서 융을 공부하기 굉장히 힘든 게 이거 마음 전체를 하나의 영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 안에 또 수많은 영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우리 안에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영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영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그게 독립성이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게 우리 의식이 마음대로 못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클리니컬한 입장과 그리고 깊은 통찰이 함께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융만을 공부해서는 저건 부족하다고 보는 부분이 융 쪽에서는 꿈 분석이나 그리고 액티브 이미지네이션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막 좋은 기법들을 개발하고 있지만 실제 굉장히 사이카틱하거나 보더라인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그런 쪽에서 뎁스 사이칼로지 쪽에서 너무 접근하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부분에서는 약한 것 같아요. 구체적인 임상으로 돕는 기법에서는 융이 가지고 있었던 설에서 얼마나 발전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현대에 와서 정신분석의 여러 학파에서 발달시켜온 여러 섬세한 기법들 부분에서는 좀 정신분석 쪽에서 배워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 너무 고답적인 쪽에서 우리의 정신 뎁스 사이칼로지만 보는 부분, 우리의 컴플렉스 중심으로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도움을 받는데, 그래서 어떻게 사람을 도울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융이 가진 기법만 가지고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두 가지를 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 학기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임상가로서 사람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테크닉하는 부분은 상당히 앞서 있는데, 깊은 우리의 뎁스 심층 심리학 쪽에서의 우리의 안에서 일어나는 역동들, 현재 개개인이 겪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여러 역동 속에 휘말리는가.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개인의 히스토리를 보는 것은 익숙해 있는데 이분이 전혀 경험하지 않은 세계로부터 오는 어떤 경우에 따른 충동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게 판타지로 드러나고 여러 상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취약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같이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은 융은 너무 이렇게 너무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여지를 너무 많이 이제 준다라는 거가 장점이 또 되기도 하고 단점도 되는 것 같아요. 장점이기도 한데 네.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걸 수습하는 데는 또 어렵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렇지만 반대로 이제 현재정신 분석이나 이런 쪽은 원인 결과가 딱 부러지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촘촘하고 디테일하고 또 한편으로는 치료자에 의해서 많이 좌우된다라고 보는 거죠, 환자가. 그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용 쪽에서 보면은 어떤 여지를 또 많이 주는,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될지라도, 예를 들면 치료가 안 될지라도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다라고 뭔가 이렇게 조금 제3의 영역을 좀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양쪽에 정말 장단점이 있고 많이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보완을 하면 보완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어느 한쪽에서 훈련되신 분들이니까 다른 쪽의 것을 그러니까 내 주체성을 잃지 않고 가야 돼요. 아까 얘기대로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러니까 무의식에게는 셀프가 있고 그 속에 또 여러 원형들이 있는데 이 원형들이 아무리 좋은 것이 그 속에 있을지라도 내 consciousness 그러니까 이고 consciousness라고 의식 속의 자아가 강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단단하지 않으면 무의식에 있는 보물들을 내 것으로 가져올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온 정신분석을 버리시지 않아야 돼요. 이걸 버리고 육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면 큰 사고가 나버린다는 얘기. 모든 영역에서 이게 또 대극이 아닌가 싶네요, 교수님. 그렇죠? 원형과의 또한 충동과의 대결은 가장 우선적인 질서의 윤리적 문제를 의미한다. 그러나 무의식의 동화와 인격의 통합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하는 필연성을 느끼고 있는 사람만이 그 절박성을 느낀다. 이러한 다급함은 자신이 노이로제에 걸렸거나 자신의 정신 상태가 최상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사람에게만 엄습한다. 물론 그런 사람은 많지 않다. 지나칠 정도로 집단적인 인간인 사람은 본래 아무것도 통찰하지 못하고 또한 통찰할 필요조차 없다. 왜냐하면 관습적으로 국가 또는 사회라고 묘사되는 거대한 익명성만이 진정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무엇이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 또는 달려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정신 상태에 스스로가 책임이 있음을 느끼고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이 더 건강하고 강하고 유능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 그가 무의식의 동화 중이면 그는 무의식의 성질상 어쩔 수 없는 어떤 어려움도 피할 수 없음을 안다. 이에 비해 집단인간은 세계 전체가 연루되는 거대한 정치, 사회적 재앙이 있을 때마다 자기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믿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결국 그만큼 남는 소득도 없다. 이에 비해 전자는 이 세속의 세계가 아닌 왕국, 하나의 정신적 입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원형의 감정적 가치를 간과한다면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태만적인 죄일 것이다. 원형의 감정적 가치는 실질적으로 또한 이론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원형은 신성한 누미노제적인 요소로 예지나 중심 잡기의 과정으로 표현되는 목표의 선언적 소유로서 형상화의 방법과 진행을 규정한다. 원형이 기능하는 방식을 간단한 예를 통해 보여주도록 하겠다. 내가 일본산의 남쪽 기슭 적도 끝이 아프리카에 머물렀을 때 사람들이 태양이 솟아오를 때 움막 앞으로 나와서 손을 입에 대고 그 안에 침을 뱉거나 숨을 불어넣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팔을 들어 태양을 향해 손바닥을 내보였다. 나는 그 행동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어봤지만 어느 누구도 설명하지 못했다. 그들에 의하면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고 또한 부모로부터 배운 것이라고 했다. 메디신맨은 그 뜻을 알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메디신맨에게 물어보았다. 그러나 그 역시도
다른 사람들처럼 잘 알지 못했으나 자신의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다고 했다. 또한 해가 뜰 때마다 그리고 달이 새롭게 차오를 때마다 그렇게 한다고 했다. 그들은 태양과 새로운 달이 뜨는 순간을 문구라고 했는데 내가 확신하기로 이것은 선교사들이 신이라고 번역한 멜라네시아어의 만화 또는 물론구에 상응하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족에게 아티스타라는 말은 비록 그들이 태양은 신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는 하지만 태양과 신을 의미한다. 일출의 순간만이 문구 또는 아티스타다. 침과 숨결은 시몬의 물질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들은 신에게 자신의 시몬을 바치는 것인데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안 적도 없다. 그들은 이집트인들이 그들의 기념비들의 태양을 숭배하는 개머리 원숭이를 그려넣게끔 만든 전의식의 유형에 의해 동기유발되어 그렇게 행동한다. 물론 이러한 의식적 행위가 신에 대한 숭배임을 전적으로 의식하면서 행하는 것이다. 일본적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에게 매우 원시적인 것으로 보이나 교양 있는 서양인들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다. 우리 조상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크리스마스 트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지 못했을 것이다. 최근에 들어와서 비로소 그것의 의미를 알아내려고 노력을 기울인다. 원형은 순수하고 거짓이 없는 성질이며 인간으로 하여금 말하고 행동하게 하는 성질이다. 그러나 인간은 그 의미를 의식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너무도 무의식적이어서 단 한 번도 그것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정도다. 후대에 더 의식화된 인류는 그 어느 누구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의미 있는 일들을 이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많은 민족들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었던 인간들이 존재하던 이른바 황금시대의 잔재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후대의 타락한 시대는 이 가르침을 잊고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기계적인 행동만을 반복했다는 것이다. 현대 심리학의 성과에 의해 한 번도 의식된 적이 없고 단지 의식 내용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전의식의 원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 내 견해로는 우리에게 의식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정신 기능이 언젠가는 무의식적이었고 그럼에도 거의 마치 의식적이었던 것처럼 보였다는 가정에 반대할 만한 확실한 근거는 없다. 인간이 정신 현상에서 내고 있는 모든 것은 이미 천성적으로 무의식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것에 대하여 그렇다면 도대체 의식은 왜 존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이의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이미 확인했듯이 무의식적으로 기능하는 모든 것은 자동적으로 본능의 성격을 지니고 충동은 어느 정도 충돌하거나 심지어 개인에게 때로는 생명이 위험할 정도의 조건에서도 그 강제성 때문에 영향받지 않고 진행된다는 사실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 의식은 적합하게 조정된 적응 능력, 즉 충동 억제를 가능하게 하며 그렇기 때문에 의식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인간은 의식 능력을 지님으로써 비로소 인간이 된 것이다. 의식과 무의식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될 부분이 유아들에게도 원시인에게도 어떤 동물에게도 융이 얘기하는 충동이 있죠. 또 원상이 있을 수 있죠. 아키타입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문제는 동물이나 유아들이나 혹은 원시인들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자아라고 얘기하는 consciousness, 의식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에서 오는 어떤 원상이나 또는 충동, 이것이 그대로 발현되는 것이 아닌 어떤 이게 조절 장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인간이 다른 그리고 성숙한 사람이 아직 유아나 원시인과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쪽에서 얘기하면 충동이나 원상에 의해서 바로 행동화가 일어난다기보다 그 미케니컬하게 일어나 버리는 게 아니죠. 여기서는 판단하는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주체를 의식적인 주체를 우리가 자아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또 한편에서 본다면 이것은 프리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의지가 어떤 역할을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시나 아니면 유아들이나 그리고 동물과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되게 하는 것은 이 의식이 있다고 하는, 그래서 consciousness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무의식의 세계를 굉장히 강조하지만 무의식에 지배하고 의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인간적인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무의식을 탐구할 수 있으려면 우선 단단한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것 같지만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융이 어떤 면에서는 넘버 1 퍼스널리티, 넘버 2 퍼스널리티라고 썼던 개념이, 넘버 1 퍼스널리티는 자아라는 개념이고 넘버 2 퍼스널리티는 셀프라는 개념을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자아와 셀프가 적절하게 조화해 나가는 과정이 우리의 개성화 과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의식과 무의식 내용의 합성과 원형의 의식 내용에 미치는 작용의 의식화가 의식적으로 수행되었을 때 그것은 심적 노력과 정신력 집중의 최고의 성취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 경우에 따라서 합성이 무의식적으로도 준비되고 유도되어 어느 특정한 정도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제임스가 말하는 폭발점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점에서 그들은 자연히 의식으로 뚫고 나오며 때로는 뚫고 나온 내용을 의식에 동화시켜서 한편으로는 자아의식, 다른 한편으로는 침투해 들어온 콤플렉스의 두 체계가 존립할 수 있도록 하는 엄청난 과제를 부여한다. 이러한 과정의 고전적 예는 파울루스의 귀의 체험과 니클라우스의 폰 플리에의 소위 삼위일체의 환상이다. 인식 불가능한 무의식성으로 혹은 더 나쁜 경우에 본능의 주지주의적인 대체물을 만들게 하는 본능 영역으로의 침강을 통하지 않고도 우리는 적극적 명상을 통해 원형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적극적 명상이라고 하는 게 융이 꿈 분석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액티브 이미지네이션이라는 기법이에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스펙트럼에 비유해서 표현하자면 충동의 상은 3개 단계 중에서 끝부분에 붉은색이 아니라 보라색에서 발견된다. 충동의 역동은 말하자면 스펙트럼의 적외선 부분에, 충동상은 자외선 부분에 존재한다. 이때 잘 알려져 있는 3개 상징을 떠올려보면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붉은색이 충동과 꽤 잘 부합된다. 그리고 정신에는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보라색보다는 파란색이 더욱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 그래서 파란색을 지성이라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성. 예. 보라색은 소위 신비적인 색으로 의심할 바 없이 원형의 신비적 혹은 역설적인 측면을 만족스럽게 잘 반영한다. 보라색은 비록 스펙트럼에서는 그 자체로 하나의 색이지만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형이 보라색으로 정확하게 그 특징을 규정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면 그것은 유감스럽게도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다. 원형은 바로 상, 그 자체일 뿐 아니라 동시에 역동인 것이다. 이것은 신성력, 즉 원형적인 상의 매혹스러운 힘 속에서 나타난다. 충동의 실현과 동화는 절대로 붉은색 중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 충동의 영역으로의 침강으로서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상의 동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상은 충동을 의미하는 동시에 충동을 환기시킨다. 물론 생물학적 수준에서 만나는 충동과는 다른 형태이다. 파우스트가 바그너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오직 하나의 충동을 알고 있다. 절대로 다른 것을 배우지 마라. 고 하는데 이 말을 충동에 적용시켜 볼 수 있다. 즉 충동은 두 가지 측면을 지닌다. 한편으로 충동은 생리적 역동성으로 체험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다양한 모습이 상과 일련의 상의 결합으로 의식에 나타나고 생리적 충동과는 극명하게 대립되는 혹은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는 누미노제, 신성한 힘의 작용을 전개한다.
종교적 현상학을 아는 사람들은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열정이 비록 적대적이긴 하지만 형제이기 때문에 하나가 다른 하나로 바뀌는 순간이 있음을 잘 안다. 두 가지 모두 진실이며 정신적 에너지의 풍부한 원천이 되는 대극의 땅을 이룬다. 하나를 다른 하나의 우위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를 다른 하나의 근원으로 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하나만 알고 있다가 다른 하나를 훨씬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해서 나중에 하나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아니다. 따뜻함을 찬 곳으로부터 위를 아래로 유도할 수 없다. 아래로부터 유도할 수 없다. 대극은 이분성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극성이 없는 존재는 전혀 생각할 수 없다. 그 현존이 전혀 파악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충동 영역으로 침강한다고 해서 충동의 의식적 실현이나 동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의식이 심지어는 큰 공포에 사로잡혀서 충동 영역의 원시성과 무의식성에 삼켜지는 것을 주저하기 때문이다. 이 불안은 영웅신화의 영원한 대상이자 수많은 금기의 모티브다. 본능의 세계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세계로부터 벗어나 위험한 심연의 어둠 속에서 의식의 빛을 지키려는 절박한 갈망이 나타난다. 그러나 원형은 충동의 상으로서 심리학적으로 인간 본성이 지향하는 정신적 목표다. 그것은 모든 강이 굽어져 흘러 들어가는 바다이고 영웅이 용과 싸워 이겨 획득한 상금이다. 어떤 역동이 있지만 역동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하는 것이 결국 원상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라고 볼 수도 있고 둘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쩌면 프로이드나 멜라니 클라인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인스팅트가 역동 드라이브가 있으면 드라이브 데리버티브로서 드라이브로부터 파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킥 레프레젠테이션 오브 인스팅트라고 볼 수 있는 인스팅트의 심리적인 표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보통 팬터시, 무의식적 팬터시, 언커셔스 팬터시를 이렇게 이해해요. 멜라니 클라인 같으면 이 본능의 심리적인 표상이 무의식적인 팬터시다. 근데 무의식적인 팬터시는 굉장히 다양하죠.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팬터시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어쩌면 이 이론이 심리적 표상인데 본능의 심리적 표상이 그리고 본능과 떼어낼 수 없는 거죠. 멜라니 클라인의 개념에 의하면. 그런데 이 표상 무의식적인 표상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요. 같은 본능이지만 굉장히 따뜻한 표상도 있고 어떤 때는 굉장히 공격적인 표상도 있고 여러 표상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무의식적인 팬터시라고 하는 개념을 프로이드식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의 소망이라고 얘기를 하죠. 무의식적 소망, 우리의 꿈을 우리의 소망 실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프로이드죠. 근데 그 소망이라는 것 자체 여기서 어떤 소망이거나 팬터시거나 이게 역동 파생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융은 이 역동 파생물로 이 팬터시를 보는 게 아니고 원상 파생물로 보는 거. 역동과 같이 있긴 하지만 이건 아키타입으로부터 여러 상이 나온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 굉장히 또 다른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원상과 어떤 역동 자체가 함께 가는 것은 현상이 있긴 하지만 이게 좀 더 독립성을 부여해서 무의식적인 팬터시나 어떤 소망이라는 것이 그냥 역동 파생물이라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어떤 팬터시들이나 아이디어나 이미지들은 아키타입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원상이라는 개념을 따로 설정하고 있는 거죠. 그 점에서 융의 독특함이 있죠.